권성동 의원님도 그렇고 다 법률가 출신인데 어떤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단 선동가인 거죠. 2월 3일 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2시에 이제 선고가 나기로 했는데 11시 45분에 헌법재판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고가 연기된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오히려 해주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2월 3일 선고 직전에 2월 1일에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뭐 그 의견서도 내시고 피청구인 측에서 직전에 그런 걸 하셨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늦게 들어온 그런 의견서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늦게 들어온 의견서지만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돈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이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는 그 결정문의 내용이 하나하나 다 헌법 교과서에 실릴 만큼 어떤 문장 하나의 그 힘과 위력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공방이 오고 가는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결정을 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월 10일 변론에서 아마 이제 그 국회에서의 투표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권한쟁의도 그리고 저의 헌법 소원도 인용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예, 인용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도 그렇고 다 법률가 출신인데 어떤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특히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데 그 사법부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든지 사법부의 결정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그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단 선동가인 거죠. 그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정치인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동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거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결국에는 탄핵 이후에 정국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대선이 치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금 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 더 표현하고 지지자를 모으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삼권분립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사법부와 관련된 권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흔들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사법부 구성원, 재판관들이 뭐 동생이 어떻고 뭐 과거에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사실 잘못된 정치적 공세거든요.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적 성향과 다른 부분, 다른 재판관들만 공격을 하잖아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정치적인 성향이 없고 왜 친분 관계가 없겠어요. 하지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임할 때, 그러니까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예. 그죠? 어떤 자격을 가졌다라면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의 가족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판사가 배출된 학교, 제일 많이 판사가 나온 학과가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럼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판사들이 다 자기 친구고 그러면 재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입법부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법부의 구성은 다시 선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로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배출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서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지금 행정부의 구성이나 지금의 사법부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의 구성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그리고 대통령이 3명 지명, 뭔가 이렇게 중립을 맞추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아, 저건 나 마음에 안 들어. 국회 다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부정하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견해들은 뭐 그 혐오를 기반으로 해요. 사람은 누구나 혐오하는 게 있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가 혐오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법률이나 계약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권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혐오는 상대방을 배제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공존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는 권리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기반으로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고 하자 하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정말로 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말 위헌일 때 위헌 선언을 하고 이것이 합헌이다라 그러면은 국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합헌 선언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쓰여 있는 그 문장으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헌법재판소가 그 권위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부분을 국민 입장에서는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죠. 조금 더 좀 성숙한 그 시민 의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를 좀 믿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그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죠.